평원법으로 그려진 그림 중에 채북이라는 화가의, 여기 이제 호생관이라는 호가 채북인데, 채북이라는 화가의 금강산 표훈사라는 절을 그린 그림입니다. 금강산은 대체적으로 아주 높은 봉우리가 많은 산이어서 주로 그림을 그릴 때 중첩에서 그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 앙시라고 해서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형식의 모양을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산이 높고 뒤에 있는 낮아. 이게 요즘 이야기하는 원근법에 의해서 앞쪽은 크게 보이고 뒤는 작게 보이는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18세기가 되면은 서양의 원근법이라는 게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사생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시절이 되어져서 실제 풍경을 보고 옮겨 그리는 것을 주로 하게 되니까, 당연히 실제 풍경을 보면은 앞에 건 크게 보이고 뒤엔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지는데 이 시점이 평원법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왜 목류도 원도를 그리던 시기에는 이렇게 그렸을까? 이런 시점에 그림이 왜 그려졌을까라고 보면, 실제로 목류도 원도가 그려지는 시기, 그 이전에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는 사생을 많이 했던 시기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 조선 반도의 풍경들을 그린 그림들이 그려졌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림은 남아 있지 않지만은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은 남아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념산수라는 것과 다르게 실경산수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는 많이 그려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 풍경처럼 그려지는, 우리 땅의 풍경처럼 그려지는 그림들도 그 시절에는 많이 그려졌는데, 앙견의 그림 이외에 그런 그림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때는 실경산수가 많이 그려졌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거죠.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이 길 따라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죠. 아까 읽어봤죠. 호련히 박팽령과 함께 어느 산 아래 이르렀는데 산이 첩첩이 겹쳐 있고 골짜기가 깊어 산세가 험준하고 매우 넓은 모양이었다. 복숭아 나무가 수십 그루 있고 그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고 숲 가장자리에 갈림길이 있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다 그림에다가 그려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앞에는 이제 박평영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터에서 가보니 어딘지 모르는 험준한 산과 강을, 계곡을 건너서 가게 되는 그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자리죠.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에 요즘은 이걸 현실에서 이상세계인 도화원으로 가는 과정, 험난한 과정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까 삼원법이라고 했는데, 평원법 그리고 고원법. 고원법은 멀리 있는 높은 산을 그릴 때 그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높은 부분을 잘 표현되어지게, 산수화,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려지는 산수화는 종획,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기는 횡액이잖아요. 횡으로 펼치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림이 주로 걸려지는 것으로는 종획 표구를 해서 표구에 기둥이나 걸거나 빈자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에 벽에 빈 곳이라는 게, 우리나라 집은 사방에 문이 있어서 문을 빼고 나면은 문 옆에 주어지는 공간이 아주 위아래로 좁은 공간만 존재해서, 사실은 서양처럼 가로로 넓은 액자로 만들어지는 그림이 크게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을 수 있는 그림은 족자를 해서 세로로 빈자리를 찾아서 그을 수 있게끔 만들거나 병풍을 만들어서 세우거나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병풍도 사실을 보관하기 위해서 접으면 세로 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로 많이 그려지는데, 세로에서 공간을 잘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산을 제일 위쪽 가장자리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근데 위쪽 가장자리에 그리면서 높은 산처럼 보이려면은 시점을 아래서 위로 보는 것처럼 그려지면은 저게 산이 멀리 있으면서 높은 산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고원법이라고 하고, 시점을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것을 했는데, 주로 험준한 곳, 큰 산, 계곡 이런 걸 그릴 때 이 시점을 활용해서 그리게 되는 거죠. 단품인데요. 이건 이제 오른쪽 그림은 김홍도의 사이남이라는 그림입니다. 단양 8경 중에 하나인 사이남.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 그림은 사실은 평원으로 그린 거죠. 전체를 보면 하나의 시점에서 그린 건데, 요거는 자연스럽게 평원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고원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부분을 클로즈베가 그리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 김홍도 때부터
클로즈업해서 그리는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클로즈업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은 그냥 정면으로 보지만은 바위 윗부분은 정면으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바위만큼 올라가야 정면이 보여지는데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는 것으로 그려지니까 굳이 이전 산수화에서 보는 건경, 원경, 중경 내지는 평원법, 고원법, 심원법 이렇게 구분해서 그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데 요렇게 보여지는 시점이나 여기 보여지는 시점이 비슷하게 돼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막 복잡한 계곡을 지납니다. 가는 길을 보자면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도록끔 길을 다 그려놨죠. 길 따라 가보면은 복숭아밭이 있는 쪽으로 가게끔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그 이상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징일 수도 있고요. 꿈속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상세계인데요. 심원법이라는 시점에서 심원법이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하늘에서 그러면 당연히 넓은 평지가 많이 보이겠죠. 마당이 넓은 것처럼. 그래서 넓은 과선이 다 보이는. 평원법으로 보면은 앞에 나무가 가려져 있으면 뒷나무 안 보이잖아요. 앞에 산이 가려져 있으면은 뒷동네는 골짜기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랬을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동양회화의 가장 중요한 것, 서양회화의 다른 점. 서양의 미술은 보이는 것을 그린다. 보이게끔 그린다. 과거에 종교적인, 그러니까 종교화, 성경을 그릴 때도 신을 보이는 것처럼 대상화해서 그리고 나중에 풍경화나 정문화를 그릴 때도 보이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 빛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은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캄캄한 데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굳이 그걸 그릴 이유가 없는 세상이었고 서양은 동양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물이 갖고 있는 본질, 본래 모양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본래 모양을 중요시 여겼는데 예를 들면 앞에 산이 하나 있어서 뒤에 있는 동네가 안 보이잖아요. 본래 뒤에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산에 가려 있을 뿐이지 이 산 고개 너머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그림으로 치자면은 무릉도원에 도달했는 게 그게 표현하고 싶은 건데 그거는 아까 봤던 계곡을 넘고 한꺼번에 다 넣으려 하니까 계곡 뒤에 숨어서 안 보이잖아. 그래서 종획으로 그리려면은 훨씬 더 어려웠을 거다. 이전에 종획으로 많이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횡으로 그린 이유도 그런 거일 것 같고 종획으로 그리더라도 산에 가려있는 뒷부분은 따로 꺼내서 그게 충분히 보이게끔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더 많이 보이게끔 그리려고 횡액으로 해서 마지막 부분에 크게 도원을 자리 잡게 그리지 않았나.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양회화의 화면 구성법은 있는 것은 그린다는 거예요. 있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는 것은 다 그린다. 이게 숨어있든 뒤에 있든 딴 데 있든 어떻든 가져와서 보이게끔 한 화면 안에 넣어서 그리는데 그렇게 넣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삼원법. 여러 개의 시점을 한 화면에 동시에 넣음으로 해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왼쪽 그림은 안견의 금강전도인데요. 이걸 보면은 사실은 금강산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산이 중첩에 있으니까 뒤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은 이 높은 산 뒤에 길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심원법으로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그림은 금강산을 유랑하는 지침서에 해당하는 그림이니까 어느 골짜기에 길이 어디에 있고 어느 골짜기에 어떤 산이 있고 봉우리가 있고 어떤 중요한 절이 있고라는 걸 그림 속에 다 표현해줘야 다음에 가는 사람이나 갔다 오는 사람이 기억을 살려서 이 그림을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도 같은 거는 심원법으로 그려져 있죠. 요즘에도 조감도를 그리면은 다 심원법으로 그리죠. 왜냐하면 산속에 산 하나 그려놓고 절 있고 등산로에 길 이렇게 그리는 거는 사실 그 등산로가 어디서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어쩌면은 우리나라 동양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림 그리는 방식이 요즘 우리 관광지 조감도라는 것도 등산로를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게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살펴보면은 이쪽에는 사실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죠? 평원에 의한 앞쪽 바위도 있고, 고원에 의한 뒤쪽 바위도 있고, 심원에 의한 동네도 그려져 있고. 자, 가는 길을 따라서 저렇게 쭉 가다가 보면은 산과 낭떠러지를 지나서 운무가 자옥이 있고, 복숭아나무 숲에 햇볕 비쳐 노을이 일고 있었다. 이게 이제
그 저녁쯤 되는 시간이겠죠. 노을이니까. 그래서 이제 복숭아 마치인데 막 구름도 막 안개, 구름 뭐 이런 게 자국 끼어 있는 그림을 그려져 있고, 여기 가다가 뭐 배도 하나 안 타고 있는 배도 있고, 이러고 가보니까 사람은 살지 않는데 뭐 이런저런 흔적들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의 재미난 거는 앞에 바위와 암석과 뒤에 위까지가 이렇게 병풍처럼 그려져 있다. 실제로 저렇게는 있을 수는 없겠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다 아래서 땅에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땅에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이쪽 끝이 위에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죠. 이게 땅에 안 붙어 있잖아, 아래가. 약간 동굴에 들어가면은 정류동, 그러니까 석회 동굴에 들어가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바위 그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꿈을 그리니까 저게 가능할 테고, 또 하나는 도화원이 있는 이 집과 이 마을 여기를 훨씬 좀 더 아늑하고 안정감 있게 보여지려면은 주변을 이렇게 포근하게 싸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다.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놨다. 하늘, 비어있는 하늘처럼. 실제로 절벽이 요만큼 가서 산이 말고 하늘이 튀어있고 여기가 튀어있다라면은 이게 이제 이 그림은 처음 산 입구에서부터 들어와서 험준한 뭐 계곡 산을 지나서 도달했는 마지막 이상향 같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튀어나왔으면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그냥 시선이 계속 가잖아. 여기는 여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니까 아예 오른쪽 상단은 다 차단해서 동굴에 갇힌 것처럼 표현을 해버렸다. 그러므로 해서 이 동네가 실제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멋있는 곳으로 이 그림에는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훨씬 더 아늑하고 온화하게 표현되어지게끔 그려져 있다. 이 그림도 사실 되게 큰 그림은 아니잖아요. 1m 되지만 폭이 뭐 한 30 몇 cm밖에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우리 일부를 확대한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부분 나타나는 건 이렇게 돼 있겠죠. 우리 지금 시선을 본다면은 한 2, 3cm 안에 이게 다 그려져 있을 텐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봐도 참 섬세하게 표현했다. 어쩌면은 저 시절에는 사람들이 눈이 참 밝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자세히 못 보니까 짧게 해놓으면은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뭐 몽고 사람들 뭐 시력 2.0인 2.5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 사람들은 대부분 눈이 밝았기 때문에 훨씬 더 세밀하게 그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뒤에 이제 배경을 저렇게 해놓고 이제 현동자 가작이라고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까지 그림에 낙관이 있는 사인이 있고 낙관이 있는 그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림이 누가 그렸는 게 별로 중요하던 시기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림을 소장하기 시작하면서 관인을 찍고 낙관을 찍고 이게 누구 거다, 누가 봤다, 누구 거다 이렇게 적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앞선 시대 그림들이 다 요즘으로 치면 사인, 도장 다 찍혀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찍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후세 사람들이 찍어요. 도장이 필요한 시대의 사람들이 도장을 파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15, 16세기의 그림은 18세기 사람들이 도장 파서 찍은 게 많고 17, 18세기 그림은 19세기, 20세기 사람들이 도장 파서 찍은 게 많다. 이렇게 보면은 되죠. 그러니까 17세기 이전의 그림들은 사실 주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주인이 없는 그림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림에는 한꺼번에 여기 평원법, 고원법, 심화법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게 이제 도연명의 도화원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낚시가 생업인 사람 하나가 시내를 따라가다 길을 잃어서 어디 갔다. 근데 이제 얘기죠. 작은 동굴에 빛이 비치는 데 있고 배를 두고 굴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가서 아무리 했는데도 찾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삼국유사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글로 잘 적어놓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내용의 그림들을 그린 사람들이 그 시대 이 그림을 사람들이 많이 그리던 10세기 이후에 꾸준히 도화원에 관한 그림들은 엄청 그렸고요. 그 그림 중에 이 그림 보면은 딱 그렇게 돼 있죠.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막 안개에 막 끼어있고 그랬잖아요. 구름 안개를 이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에 내려서 뭐 굴 따라 들어갔는데 어디 있었더라라는 그 초기까지를 그려놓은 거죠. 왕휘라는 작가의 도화, 의정, 도원에 가는 뭐 고기 잡는 배를 타고 도화원에 가는 그림 뭐 이런. 앞에는 그 안견의 목류도원들은 실제로 꿈을 그린 거였잖아요. 지금 보는 그림들은 현실 사람들이 꾼 꿈이 아니고 그 꿈이 아니고 사람들이 꾸는 이상향, 조선시대 선비가 가진 이상향을 우리는 조선시대 화가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는 이제 19세기 중엽에 일찍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지만은 일찍 요절한 고람전기라는 사람의 매화 초록도인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무릉도원을 꿈꾸기보다는 매화가 가득 핀, 뭐 매화나 복숭아나 뭐 비슷한 꽃이니까 매화가 가득 피어있는 산속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거기에서 말년을 색일 그면서 멀리 찾아오는 벗을 기다리면서 자연과 벗 참아서 사는 것, 말년을 보내는 것, 이걸 가장 최고의 가치로 쳤다.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요 안에서 이제 이 집 주인이겠죠. 여기는 이 주인을 찾아오는 벗 손님이죠, 손님. 근데 이 손님을 맞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보내는 것, 이걸 최고로 쳤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해석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인간들이 입에 많이 올리는 말이 있어요. 어떤 시기에마다 입에 많이 올리는 말이 있는데 입에 많이 올리는 말은 결국 그 의미는 그 시대에 관철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정인이 뭐 공평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평이 관철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올리는 사람도 있고 올리는 시기도 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사실은 행복하지 않겠죠. 내가 행복하면은 굳이 행복이라는 표현을 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 그런 해석을 하거든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전부 막 그냥 찌질볶고 싸우고 거기에만 내지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뭐 죽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에 매달려 살았지.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으니 꿈을 꿔보는 거죠. 저렇게 삶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대부분의 조선시대 그림은 어떻게 쓰여진다 하면은 문인화가 쓰여진 정도는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보고 내 의지를 다지든지 그 그림을 가지고 아들, 딸에게 교육을 하든지 이제 이런 용도로 쓰여졌으니까 선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계속 대내에 있는 용도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건 안견이 그린 거라고 전해지는 소상팔경도라는 그림입니다. 중국의 동정호라는 큰 호수에 그 상류에 있는 멋진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 호수에 못 가봤겠죠. 왜? 안견이 그렸다 치더라도 안견이 중국의 동정호로 갈 일이 뭐 있겠어요. 동정호를 그린 사람의 그림을 보고 그렸거나 그 그림을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렸거나 그렇겠죠. 여기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각각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장은 산시 청남, 푸른 기운이 감도는 산간의 마을 풍경. 이름만 붙여놔서 그렇지 뭐 그냥 동네 풍경이죠. 그 중에서 멋있는데. 두 번째가 연사 모정, 안개 낀 산사의 풍경 소리 들리는 황원역 풍경. 풍경 소리라는 거는 자 여기는 그냥 마을, 여기는 여기 중요했겠죠. 풍경 소리가 들리는 그 뭐 풍경은 집에 처마에 달아놓는 거니까 절이나 이런
그런 풍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게 어촌석조. 큰 호수니까 당연히 어부 살았겠죠. 어부가 고기 잡이를 마치고 들어오는 풍경. 멀리 원포 기범 또 마찬가지. 멀리 폭으로 돌아오는 배.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소상야우,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 동정호에 비치는 가을 달, 평산하간, 모래밭에 내려앉은 기러기, 저녁무렵 산에 내리는 눈. 이거는 이제 8폭으로 그려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통상적으로 그려져요. 봄 풍경부터 겨울 풍경까지의 멋있는 장면을 담아서 감상용으로 그려진 그림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선 중기가 되면은 무슨 팔경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팔경에 관한 얘기, 뭐 동네마다 가면 팔경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팔경들은 이 소상 팔경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